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유병준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국 IT 산업과 IT 정책 산업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잡았는데요. 최근에 제가 했던 IT 산업과 관련된 연구들의 한 3개 정도를 최근에 재작년에 걸쳐서 했던 내용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IT 산업에 IT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향후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 간단히 제가 한국 인터넷 산업 규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온라인 리테일 산업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리테일 산업의 이제 서비스 성장 규모를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비교해 보시면 온라인 리테일 산업이 처음에 이제 발전 속도 한 17%, 18%갈 때 이러다가 이제 멈추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줄어들겠지. 이제 마켓 시장이 커지면.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서 처음에 연구할 때는 한 마켓 페니트레이션 20% 이 정도 25% 선에서 멈출 거다 이런 얘기도 해서 15% 사실 거기로 봤던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성장률이 멈추질 않고 지금까지도 14%, 15%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처음에는 작았을지 모르지만 15%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메이저 기업들의 규모가 오프라인 메이저 기업들의 규모에 육박하거나 더 넘어서는 아마 오래 지나면 아마 메이저 기업을 중심으로 그냥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오프라인을 보다 크진 않겠지만 메이저 온라인의 규모는 오프라인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을 보시면 지금 밑에 보이시지만 어, 지금 쿠팡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그 규모를 보시면 이제 롯데 쇼핑의 규모보다 물론 아직 작습니다만 롯데 쇼핑의 규모보다 아주 작지 않은 규모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볼 때 올해 진짜로 이제 추월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의 규모로 이 메이저 기업들이 올라왔습니다. 온라인 거래 현황을 보시면 오프라인 기업들 규모 육박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소비자에게 주는 효익이 넓다는 것인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등록 상품의 경우에 8억 개, 업체는 32만에 이르고 있고요. 쿠팡이 한 3억 개 정도 됩니다. 이거는 오프라인 기업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규모의 선택의 폭을 가지고 있고 결제 수수료는 1%, 4%의 저가 수수료입니다. 이건 오프라인 기업들, 온라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 기업들의 수수료가 10%, 20% 수준의 고 수준, 30%까지 가는데요. 이러한 고수준에 비해서 낮은 소위 수수료로 그러니까 바이어뿐만 아니라 셀러에게도 상당한 효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품질 서비스는 온라인이 과거에는 오프라인을 따라올 수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쿠팡의 로켓 배송 만족도 1위라고 그러지만 주부들이 놀랄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시장에서 디지털 경제 파급 효과를 제가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게 하향식 접근으로 전체 거시경제 지표에서 저희가 추정해 본 것이 있고 상향식 접근으로 메이저 업체들의 매출을 추정해서 저희가 애드업을 해봤는데요. 어, 결과적으로 디지털 경제 규모의 GDP 비중을 보시면 현재 쭉 올라서 2011년 기준 117조 비중 8.82%에서 17년 저희가 이제 추정은 좀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17년까지 해봤는데 약 200조의 GDP 비중은 11.86%입니다. 그리고 이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한국 경제의 성장의 한 50% 가까이는 성장률의 절반 가까이를 이제 이끌고 있는 것이 또한 온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 효과는 추정 고용 효과 약 234만 고용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추정입니다만 234만이고 이 위에 여러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해서 얻어진 매출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약 1조 1,800억 원 등 여러 효익들을 사회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저희 연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사회적 후생에서는 고객에게 주는 편리점, 이체 수수료 절감이라든지 운전기사들에게 보다 카카오택시가 비난도 많고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운전기사 측면에서도 소득을 향상시켰고 승객 측면에서 얻어지는 효익도 저희가 산출해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와 같은 디지털 기업의 공헌은 계속 커지고 있고 이제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라 바로 경제의 주류가 되고 성장의 중심을 이끄는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플랫폼 기업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내 기업을 뭐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구글이나 우버 같은 네트워크 기업들은 좌측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 같은 제품 만드는 기업으로 넘어올 수 있지만 제품을 가진 기업들은 우측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래서 결국 플랫폼 기업의 계속적인 확장성을 막을 수 없는 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예측될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또 두 번째 연구 결과를 IT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규제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ICD-11 저희 게임 질병 코드가 이 도입될 경우에 이것이 부정적 인식을 미칠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게임 산업의 매출 감소를 가져오고 이것이 일자리 감소와 연관 산업 축소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각종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서 부적인 효과를 얼마나 주는가를 보았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저희가 산업의 규제가 일어났을 때 그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이와 같은 방법론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자세한 내용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만화 산업을 국내에서 이렇게 때리기를 했던 것도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저희가 계산을 해본 결과는 만화 산업의 경우에 국내에서 이런 침체 효과가 오면서 만화 산업이 그러니까 국내의 만화 소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이 침체되면서 오히려 국외 일본의 만화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자유 개방도 있었지만 일본 만화가 들어온 그 손실이 연간 한 8천억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말씀대로 국내 이 소위 소비자들이 만화의 소비를 줄인 게 아니라 국내 매출만 준 거죠. 예, 일본 만화 산업이 부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생각지 못한 효과에 의외로 그렇다면 또 뭐 저질의 만약에 만화였다면 그것을 소비하는 거 줄어들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소기의 성과는 이루지 못하고 산업의 매출만 줄어들고 성장성만 줄어들게 되는 국내 산업의 피해만 늘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와 유사 사례들 이래서 이런 기준을 볼 때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그 약 한 만화의 사례 볼 때 약 8천억에서부터 연평균 2조에서 3조에 이르는 이런 매출의 소위 네거티브한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네거티브한 인식이 가져지고 소비자들이 매출을 줄일 경우에 이것의 효과는 약 연 2조에서 3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추정한 거고, 그래서 이 외에도 또 걱정되는 부분은 게임 산업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 중독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보면 이 중독이 그냥 게임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인터넷 중독 같은 여러 이슈까지로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인터넷 산업 전반에 대해서 중독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만화도 중독이고 채팅도 중독이죠. 그러한 중독에 대한 것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미친다면 국내 산업의 축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국내 사용자의 바람직한 어떤 소비로 이어지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해외 업체들의 소위 말하는 매출이 늘어나고 그러한 소위 원하는 소개 성과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내 기업들과 산업만 침체되는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뭐 간접 효과로 의료 관련 예산, 게임 중독 치유 부담금, 질병 분류 등이 확대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문조사를 해서 좀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한 건 뭐였냐면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 당신은 소비를 줄일 거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수에 이르는 진짜로 게임 중독자로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 정도, 그것도 좀 넓게 잡은 편인데 그 중독자들은 소비를 줄이지 않는 반면 일반 사용자들, 그냥 정상적인 일반 사용자들이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 성과는 이루지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기만 한 효과입니다. 타겟군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고 전체적으로 산업의 매출이 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져올 경우 저희가 승수 효과를 분석을 해본 결과는 총 생산 감소 효과는 약 5조. 이건 뭐냐면 게임 산업이 줄면 관련 산업까지 매출이 줄게 된다는 거죠. 3조가 이제 5조가 됩니다. 다른 산업의 침체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줄어드는 취업 경우는 약 3만 4천 명. 특히 젊은이들의 양질의 화이트 칼라죠, 그죠? 화이트 칼라 양질의 잡이 줄어드는 효과 3만 4천 명을 가져오게 된다고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계속해서 소기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 산업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는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규제의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좀 사실은 국회 발표할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법안을 몇 개 입안했냐가 국회의원 KPI인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거 언제나 말씀드렸는데 국부 및 고용 창출에서 법안의 효과를 좀 측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규제 효과에 의해서 산업을 매출을 한 1조쯤 줄여놓은 법안을 만드신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의 효과도 저희가 측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 효익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인터넷 기업들 많이 커졌다고 좀 규제가 들어가는데 사실 적은 수수료 낮은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예. 그것이 뭐 줄어들 거라는 부분에 대한 뭐 어떤 전혀 결정적인 증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수료 적게 받고 낮은 가격을 줘서 바이어도 좋고 셀러도 좋은데 이러한 기업을 왜 규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싼 수수료를 받는 그렇다면 오프라인 기업들은 왜 성장을 막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건 모순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그리고 이용하는 소상인 32만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골목상권 소상인들보다 더 작은 소상인들입니다. 저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그렇다면 누군지, 누가 더 약자인지에 대해서 본다면 가게도 없는 32만이 더 이익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돈이 없는 소수인 약자인지 아니면 오프라인의 상권을 가진 소상인이 더 약자인지 우리가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온라인이 더 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32만이 대상자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지금 네이버가 오늘 자꾸 피규어가 자꾸 바뀌어서 그런데 오늘 이제 40조가 넘었다고 그러는데요. 네이버 40조, 카카오 20조 대 이제 6월 15일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지금 300조를 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은 500조에서 오늘 뭐 애플이 또 올라가지고 2,000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1,000조에서 500조 이르는 기업들이 전 세계의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크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규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글로벌 수준에서 볼 때는 전 세계 기업, 이 메이저 기업들의 10분의 1에도 이르지 않는 기업들이거든요. 이 기업들이 나가서 과연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경쟁 시작도 전에 발목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예. 국내만 보지 말고 세계를 본다면, 그리고 세계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요. 망중립성 규제 같은 경우도 구글 망사용료가 0원을 내고 있는데 지금 추정 사용료가 4,4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도 안 냈어요. 네이버 734억, 2016년 기준입니다. 이미 더 내고 있고요. 아프리카 150억, 게임 업체들이 100억 이상 내고 있을 때 하나도 안 냈어요. 그다음 국내 납부 세금 구글이 한 50억 정도, 이건 법인세는 안 냈고요. 50억 내고 있을 때, 그다음 애플도 아마 수십억 정도 추정되는 정도. 네이버가 2016년 기준입니다. 2,700억, 카카오 수천억을 냈습니다. 그리고 구글 고용이 정부 고용지원금도 2년 동안 10억 이상 받았어요. 매년 300명 정도. 네이버, 카카오가 8,000명 이상 고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이래놓고 공정적으로 경쟁을 시키는 거나 도와줬는지에 대해서 진짜로 저희가 지금 진짜로 모순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컨텐츠 관련돼서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왓챠 등 전문 기업들 도와주겠다고 좀 그러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망중립성 때문에 피해는 더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사실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의 경쟁은 비효율적 관료적인 통신 사업이 신사업을 지금 나오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웨이보나 여러분, 이거는 특정 기업이라 할 수 있지만 국내 통신 기업들이 컨텐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안 되는지 아시나요? 비효율적이고 재미가 없게 컨텐츠를 과거 관료적으로 만드니까 못하는 겁니다. 인터넷 사업은 인터넷 기업들이 해야 됩니다. 차라리 신생 기업들이 하긴 놔둬야 되고요. 독점 얘기할 거면 많은 기업들이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군산 배달앱이랑 경기 주식회사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유사업종으로 사실은 이거 위법 소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법적으로는 경기 주식회사는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은 우회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예. 국민 세금 낭비고요. 해당 산업을 차라리 민간 기업들, 작은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죠. 이게 운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진짜 오산입니다. 예. 지금까지 민간 공기업들이 나서서 인터넷 사업에서 잘 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또 다시 잘 될 거로 생각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지. 차라리 그 돈을 민간 기업 주면 지금 뭐 경쟁 우려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유망한 민간 기업들 도와주면 아마 작은 기업들이 이제 커져서 미래에 소위 말 우리나라 먹여 살릴 기업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국가공용 데이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가 자꾸 하는데 저는 민간에 위양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략적으로 지금 어떤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실리콘밸리에는 상당히 위기이자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이런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다 재택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자금줄이 경색이 되고 펀딩이 어려워지면서 현금 중시, 수익 중시로 이런 실리콘밸리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바뀌고 굉장한 위기감이 사실 있었는데요. 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이런 테크 공룡들의 지배력이 더 이렇게 강화되고 비대면에 강한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격 진료라든지 원격 교육, 핀테크 등의 유망 스타트업들은 오히려 큰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 교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플랫폼들의 장악력이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것인데요. 이걸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 그래프를 하나 제가 일본 니케이 신문에서 가져왔는데 도쿄 일부 증시의 도요다나 소니 같은 그런 회사들이 2,000개 정도가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데 4년 전만 해도 상장한 2,000개 회사의 시총이 미국 빅5 테크 기업들이 시총의 2배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역전이 돼서 겨우 5개 회사가 일본을 대표하는 2,000개 회사의 시총을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1분기에 엄청나게 많은 저런 유료 가입자를 이렇게 확보하면서 기존 방송사들을 압도하고 이 미디어 산업의 그런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 영국의 FT 파이낸셜 타임스가 팬데믹 이후에 시가총액이 올라간 세계 100대 기업을 이렇게 꼽았는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크게 저렇게 늘어난 곳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시총이 뭐 한 500조 이상이 이렇게 늘었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텐센트,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줌, 쇼피파이 같은 빅테크 회사들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발자 회의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애플의 이 발표가 있은 다음에 시총이 오늘 또 신고가를 찍어서 지금 한화로 해서 1,920조 원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한화로 거의 2,000조가 넘는 그런 기업이 될 그런 상황으로 천정부지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왜 그럴까를 그냥 간단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 경제 활동이 정지되고 사람들이 대체로 집에 갇혀 있게 된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런데 이런 애플의 디지털 기기라든지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인터넷 서비스 등이 사람들이 원격으로 연결해서 소통하고 일을 하고 오락을 즐기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의 우리 일과 생활에서의 그런 필수 도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은 오프라인 기업들이 코로나를 계기로 회사의 비즈니스와 문화를 송두리째 디지털에 맞게 전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 등 필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회사의 인프라에 의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이런 디지털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이렇게 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 이런 회사들의 사례를 글로벌하게 약간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캐나다에 쇼피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카페24 같은 회사인데요. 지금 온라인 상점, 그러니까 미국의 전 세계 오프라인 상점들이 다 문을 닫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전에 하지 않았던 온라인 상점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그걸 쇼피파이로 만들고 온라인 결제 플랫폼인 스트라이프로 그걸 붙여서 돈을 이렇게 받고 또 물류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상품을 보내는 그런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쇼피파이 시총이 하나로 거의 한 120조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고, 작년만 해도 한 40조 정도가 돼서 그것도 놀랍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캐나다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그런 회사가 됐고요. 이런 회사들이 지금 뜨고 있다.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전 세계에서 다 슬랙을 이용을 해서 팀과 소통을 하면서 화상 미팅은 줌으로 하는 이런 식의 재택근무 문화가 다 이제 되고 있고, 온라인 교육에서도 이런 그 교육 플랫폼 회사들이 빠르게 다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집에서 운동하는 그런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뜨고 있는데, 거기서 놀라운 회사가 2012년에 저런 그 자전거를 그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자전거 비쌉니다. 실내용 자전거가 한 300만 원이 넘는 저런 자전거를 사서 월 39불씩 돈을 내면서 저렇게 강사가 온라인 이 피트니스 과정을 레슨을 하는 거를 이렇게 구독을 하는 저 모델인데요. 이 회사가 저런 비즈니스가 될까 하는 상황에서 작년에 상장까지 했는데, 지금 그 코로나 속에서 주가가 거의 한 40%가 급등을 하고 시총이 이제 15조 정도가 되는 이런 그 회사가 됐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집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바뀌기 시작을 한 거고요. 원격 진료에서 텔라닥이라는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다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그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고 상담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이렇게 다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되면서 또 증시가 지금 이렇게 뜨거워진 이유 중에 하나로 미국의 로빈 후드라는 그런 회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무료로 이런 그 주식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인데요. 이게 미국 젊은이들이 굉장히 쉽게 주가 이런 주식 거래를 하게 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주가들이 이렇게 테크 기업들이 폭증하는 그러한 요인을 이렇게 제공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CNBC가 디스럽터라는 그 50개의 혁신 기업들을 매년 뽑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뽑았는데, 한국 기업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쿠팡이 2위로 이 혁신 기업에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핀테크 회사라든지 이런 물류, 배송,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그리고 헬스케어 회사들이 이렇게 혁신 기업으로 많이 들어갔고,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기술로 이렇게 혁신을 하는 그런 그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사이에 보면 한국의 이런 그 벤처 투자는 거의 뭐 4배, 5배 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돼서요. 그 중에서도 바이오, 의료, IT 서비스, 유통 이런 쪽에 투자가 많이 늘었다라고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10억 이상 투자를 받은 이런 그 스타트업들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5년 전에 한 요 정도 저희가 맵을 만들었던 거랑 비교를 하면 지금은 거의 700개가 넘는 이런 유망한 그런 스타트업들이 있고, 100억 이상 투자를 받은 이런 회사들도 한 240개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게 많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0억 이상 투자를 받은 이런 그 스타트업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요. 어떤 그 코로나로 인한 그 영향을 받았을까를 보면 생각보다는 영향이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외로 여행을 나가는 그런 여행 스타트업과 오토 관련 스타트업은 타격을 받았지만, 그 밖에 오히려 이 디지털로 생활의 이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은 폭발적으로 이렇게 그 성장을 하고 있고, 투자도 좀 그 슬로우 했었는데, 왜냐하면 3, 4월에 거의 그런 미팅이라든지 이런 걸 못 했으니까. 그런데 5월부터는 다시 예전 수준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벤처 투자가 1분기를 봤을 때는 약간 줄어들었고 2분기도 좀 타격이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이렇게 봤을 때 3, 4, 5월에 큰 투자들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2천억의 투자를 해외에서 유치하는 이런 그 큰 투자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분야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를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따져봤어요. 각 분야별로 어땠을까. 여기서 보시면은 그 내려가는 쪽보다는 올라가는 쪽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잘 되는 회사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많고요. 컨텐츠 회사들도 보면은 디지털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회사들이 그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중요성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그 이 사스 서비스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굉장히 큰 이런 그 기회를 얻고 있고요. 교육 분야도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이런 분위기고, 그리고 음식 분야도 상당히 흥미로운 이런 변화가 쿠팡, 마켓컬리, 배민의 비마켓 같은 이런 데서 신선식품을 빨리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그런 음식을 기획을 해서 HMR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성장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런 변화로 뭔가 그 기회들을 찾는 곳들이 많다. 다만 패션 뷰티 쪽은 좀 영향을 받은 게 사람들이 나가지를 못하니까 옷을 덜 사고 화장품을 덜 사서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여행도 보면 해외 여행은 어려운데 국내 여행 플랫폼들은 지금 다시 작년 이상의 실적을 올리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핀테크는 대체로 괜찮은데 뭐 여행자 보험 이런 것들 빼고는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하드웨어나 특히 뭐 게임은 잘 되고 있고, 광고는 실물 경제의 영향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고, 모빌리티는 좀 슬로우하다가 다시 괜찮아진 이런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디지털은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똑같이 네이버의 오늘 시총이 45조 원이 넘고 카카오가 24조 원이 넘는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한국에서도 넷플릭스가 파죽지세의 이런 성장을 사실은 보이고 있어서 기존 방송국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디지털 핀테크 플랫폼들 중에서도 카카오뱅크라든지 토스가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쿠팡과 마켓컬리 뭐 아까 그 말씀을 하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어디에 이런 그 이 변화와 이런 투자의 그런 기회가 있을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일하는 방식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그 박차를 가하는 이런 디지털 워크 스타일의 변화,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주거, 의식주와 의동과 뭔가 오락을 즐기고 뭐 마음을 치유하고 뭐 이런 운동을 하고 이런 쪽에서의 다양한 이런 그 변화에 베팅을 하는 이런 그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사람들을 건강하게 질병으로 지키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쪽에 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이 이번에 팬데믹 상황에서 느꼈는데 이런 그 제조업의 중요성, 그래서 뭐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것과,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큰 앞으로의 챌린지는 사회적인 양극화가 더 심화가 되는데,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는 5가지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디지털 그런 그 변환을 위한 이런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이런 소비 습관 변화에 대응하는 회사, 질병의 위협에서 지켜주는 회사, 새로운 제조업의 기회,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돕는 소셜 벤처에 이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산업 구조의 개편의 움직임이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일과 생활을 유지해주는 디지털 기술 회사들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훨씬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의 경우가 더 많은 이런 그 기회를 잡아서, 스타트업이란 건 결국은 변화에서 기회를 잡아서 성장을 하는 회사인데, 코로나 같은 상황이 훨씬 더 스타트업들한테 많은 기회를 이렇게 주고 있고, 또 기존 오프라인 기업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쪽의 관련 투자와 규제 완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발제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 또 국회에서 소중한 두 분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부터 잠깐. 예,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3, 4년 전만 해도 저도 이 IT 기업에 소속돼 있었고 또 우리 디지털 경제의 확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했던 것 같은데 잠시 외도를 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외도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특히 과방위를 또 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이영입니다. 저는 2달 전까지만 해도 데이터 보안 회사를 운영을 했었고요. 2000년도에 창업해서 데스밸리 한 4번 잘 통과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21대 국회에 조인을 해서 주로 벤처와 ICT 정책 쪽을 당 내에서 맡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시는 두 분의 내용에 10분 공감하고 있고요. 아직은 정치인의 마인드나 시각보다는 그 벤처 기술인의 시각과 입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회 내에서 많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BT라는 벤처 캐피탈에서 공동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 임정욱이라고 하고요. 저도 옛날에 이 디지털 IT 기업에서 있다가 그러다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고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그런 일을 한 6년 정도 하다가 코로나와 함께 3월부터 벤처 캐피탈 쪽으로 옮겨서 열심히 더 이 스타트업들의 투자 기회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제 전공 분야는 정보 경영입니다. 그래서 경영정보 분야에서 IT 관련된 기술에 대한 연구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분야 연구 주로 해왔고 최근에는 이제 AI 연구 관련돼서 연구하고 있고 저희 서울대학교에서 AI 연구원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분야의 일을 좀 한 10여 년간 해왔어요. 그래서 주로 벤처 창업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 지원에 대해서 교내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패널 분들하고 사이자 이렇게 마이크가 언택이 아니라 컨택돼 있어가지고 이 전류가 한 번에 몰리면 꺼질 수가 있다고 취재 측에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만 켜주시는 걸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발제를 잘 들었는데요. 주로 이제 두 분 발제를 중심으로 코멘트하는 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바로 말씀하신 기억이 좀 생생한 임정욱 대표님 발표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임 대표님이 장표를 한 40장 넘게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1분 내로 핵심만 좀 정리해 주시고 저쪽에 유병준 교수님부터 차례로 패널분들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좀 듣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방금 말씀드린 거라서 사실 저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이런 영향을 끼치고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보내게 될 거라고 사실 걱정을 몇 달 전에는 많이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재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디지털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경제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런 영향이
크지 않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좀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 물론 영향이 크긴 하지만, 그리고 그런 기회를 타서 이 성장을 하는 그런 그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고, 기존의 기업들은 그런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몰려서 더 이런 더 큰 기회가 오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국가 경쟁력이 이런 디지털 산업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달려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환경적 위기가 또 다른 기회를 수반할 수 있다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유병진 교수님. 네,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 말씀대로 걱정했던 것보다 온라인 중심으로 시장이 상당히 이끌어져 왔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완만하게 가야 될 방향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좀 빨리 오지 않았나. 물론 일부 오프라인에 잠시 침체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오프라인 중심의 어떤 산업 구조가 변하지 못하고 상당히 좀 느리게 저희가 변화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이 소위 상황에 의해서 좀 더 빨리 소위 말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정의 효과도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 기회에 저희가 이런 얼마나 효율적으로 온라인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고 이것을 우리 산업이 얼마나 변화해야 되는가를 본 것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산업이 세계적인 이 소위 말하는 변화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모습에서 좀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느끼게 된 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한국의 좀 빠른 민족 특성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영현님 부탁드립니다.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선상에 서 있다 보니까 오늘 내용이 저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정말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IT 강국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ICT 분야에서 하드웨어 전자 위주의 산업군이 불균형스러울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프트웨어나 컨텐츠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상호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를 통과를 하면서 이런 부분의 중요도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화로 갔다라는 건 그 결과적으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 계기가 돼서 정부 쪽이나 국회 쪽에서도 데이터청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좀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 곳곳에서도 디지털, 그다음에 ICT의 중요성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회에 와서 보니까 오늘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있던 곳에서 한 30년 뒤로 가서 한 달 정도 살다가 갑자기 한 3년, 5년 더, 35년 정도 더 빨리 두 분의 명강의를 들으면서 막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국회에 들어가니까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이공계열 출신 분들이 29분밖에 안 돼요. 여성 의원들 수보다도 더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고 있는 이 ICT 기술 기반의 어떤 새로운 경제 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이해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 위주의 법안이나 규제 이런 부분이 선한 동기로 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출발은 하지만 과연 산업 발전이나 경제 발전에 이런 변하는 시대에 견인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공계 출신이시고 이쪽 보안 전문가 출신답게 이쪽도 말씀 특별히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국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켜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용찬 의원님. 예, 뭐 오늘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경제가 중요하고 또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게 조금 유감스럽긴 합니다. 사실은
이미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된 것이 오래전의 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그 역동성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적인 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청 순위만 봐도 이미 미국이나 일본, 전 세계적으로 다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 전통적인 산업군들이 아직 상위를 지키고 있는, 그래서 한국 경제 역동성은 우리 주변국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걸 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청와대에 있다가 또 이제 국회로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역시 이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의 수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 중심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들에 대한 대응 중심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자주 봤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시간적인 문제하고 공간적인 문제, 이 두 가지의 우리 인식들의 변화가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우리의 규제 체계가 19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국가가 자원을 배분하는데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2000년,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인터넷 시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시대에 여전히 이전 산업화 시대의 규제 틀을 유지하고 있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시각은 국내 중심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또 디지털 경제는 결국 글로벌 경제와 같을 수밖에 없는데, 늘 국내 산업적 관점에서 이걸 보다 보니 글로벌 경쟁이라는 부분들을 항상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상, 그다음에 공간상의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특히 게임의 룰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들의 변화가 빨리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이영호 의원님, 또 우리 또 국회에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실 의원님들하고 같이 디지털 경제 연구 포럼이라는, 이름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만, 이 포럼을 정식으로 출범시켜서 우리 디지털 경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그다음에 정책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전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아까 ICT 전체 그림을 봤을 때 하드웨어 외에 소프트웨어 그리고 콘텐츠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더 사회가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시각을 넓혀서 말씀 주셨고, 우리 윤영찬 의원님께서도 기존의 규제 패러다임을 또 바꿔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글로벌 지향으로 시공간의 인식을 넓혀야 된다. 굉장히 산업계에서 바라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때 맞춰서 또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 사람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뉴딜 하면은 뭐 루즈벨트 후보 때문에 생각나는데, 이 질문은 그 청와대에 계셨던 윤영찬 의원님께 좀 드릴게요.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고, 또 만약에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국회에 이제 계시는데 입법 차원에서 어떤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뭐 디지털 뉴딜을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우리 정책 방향의 큰 틀로, 이제 큰 틀의 하나로 디지털 뉴딜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이제 계획들은 아마 7월달에 기재부에서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우리 데이터, 그다음에 AI,
네트워크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산업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당부하고 싶은 부분들은 결국 이 국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규정이 잘 돼야 될 것 같다.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마중물의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AI 시대로 하려면 결국 데이터인데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데이터들을 어떻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들을 어떻게 서로 교환하고 거래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인 틀들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일상에 널려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사용하기 쉽게 가공된 데이터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제도적인 측면 그 다음에 우리 결국은 인재 양성이죠. 사람들을 어떻게 이 교육시키고 또 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민간 우리 산업 분야에서 그 산업이 얼마나 더 창출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산업적인 전환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디지털 뉴딜이라고 했을 때 뉴딜이라는 게 무슨 투자만 하고 뭐 댐을 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업 구조 자체의 전환인데 그 전환의 핵심이 아까 이야기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또 정확한 세부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도 국회에서 이걸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 핵심은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리고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인 것 같고요. 아까 후보팀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데이터를 잘 모아가지고 이걸 잘 정제해서 식수든 공업용수든 잘 생태계 보급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제일 중요시되는 시대가 왔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반대 측면에서는 이 데이터의 활용이 안전한 것인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많은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갈등 조정을 하고 방향을 정해 주실 부분이 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생각이 또 계속 공부도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워낙 복잡한 문제고 해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곧 입법이 계속 추진돼야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께 이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용 의원님 먼저 해주시죠. 저는 어떤 산업을 견인하기 위해서 그 정부나 국회 중심, 특히 법률 규제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요. 뭐 국회에 오기 전에도 그런 소신이 강했지만 와서도 변함없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벤처 정책이나 그 R&D 정책을 보면 실제 굉장히 선한 의지로 진행을 했고 굉장히 긴 기간 굉장히 많은 자원이 투입이 됐는데 인풋에 비해서는 아웃풋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든지 정부가 시작을 할 때 마중물 역할에서 머문다거나 아니면 뭔가 가속화할 수 있는 시너지를 주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끝까지 같이 견인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에서 정부의 속도를 산업계가 추월하는 시점에서 발목을 잡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회자분께서 뭐 데이터의 활용과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지만 그런 것을 또 국가나 입법기관에서 주도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대답으로 다시 돌려드리고 싶고요. 여러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데이터라는 신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히 마중물의 역할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 정부의 데이터 정책은 행정안전부나 그다음에 과기부 그리고 금융위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사실 이렇게 파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가 그 중요성이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작년 11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격상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이 조직에서는 예산권이랑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는 조직이 다른 조직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럼 10중 이게 이제 격상은 시켰으나 또 이 프랙티컬하게 가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팔로우업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챙겨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거래에 대한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근데 비유를 들면 은행은 뭐 공적 자금이 들어가든 민간 자금이 들어가든 은행은 설립할 수 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최소한의 그 건강한 금융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정을 하듯이 그 데이터의 거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표준안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리어 데이터가 실제로 신경제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경제의 어떤 아주 러프하고 포괄적인 스트럭처를 한번 그 주도를 하면서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는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도 굉장히 공감되고요.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코로나 이후에 점점 큰 정부로 가고 있긴 한데 큰 정부에 대한 찬반을 떠나가지고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는 마중물 역할만 하고 산업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제 틀로 하기보다는 다른 형식의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좀 공감하는 편입니다. 윤 의원님 아까 말씀 좀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워낙 오랫동안 논쟁들이 지속되어 온 주제라서 사실 개인정보 보호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지난번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가명 정보까지는 이제 문이 열렸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후속 입법하고 또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인 연구의 범위로 지금 한정이 돼 있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큰 틀이 산업적 연구로까지 자연스럽게 전이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후속 작업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이미 이제 외국의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사들은 개인정보를 굉장히 자유롭게 활용을 하고 있고 거의 구글, 페이스북 같은 데는 한 개인의 60여 개 정보를 다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국내 기업들은 한 10여 개 이상 정도의 개인정보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경쟁은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데 규제는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너무나 큰 틀에서 또는 명목적인 또는 추상적인 포괄적인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의 후생보다 그 피해의 크기가 더 큰 부분들을 명확하게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아주되 실제로 거기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징벌적인 이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의 사고를 일단 열어두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강하게 단속하는 방향, 책임을 강하게 물리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정보 보호도 역시 그 범주에서 생각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규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율적인 걸 우선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되 문제가 생기면 크게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성숙한 사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또 한 분 발제해 주신 유병준 교수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세 분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또 한참 돼서 한 1분 안에 잠깐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가 처음에 이제 목적이나 취지는 좋았는데 정작 소기의 성과는 이루지 못하고 디테일에 대한 정비가 좀 안 되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이제 국내 산업만 죽이게 되는, 해외 산업 오히려 들어오게 되고 반대 산업만 죽이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 진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규제안을 만드는데 성과는 없이 국내 산업만 죽이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부분이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 첫 번째 요지였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기업들이 장악하게 되는 이제 인터넷 기업인데 지금 국내 산업에 대해서는 벌써 이제 시작부터 그냥 어느 정도 컸다고 이제 발목 잡기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제2, 제3의 삼성전자와 같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와서 이제 소위 세계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소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소규모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간 중심으로 나아가고, 근데 소위 말하는 요즘 공의 입장들이 나오는 어떤 저희 정부나 또는 관련된 기관들이 나서서 사업을 직접 하려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민간 기업들을 활성화시켜주고 소위 말하면 세계로 말씀드려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분야는 민간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것을 해주는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사실은 본 분야 자체도 다른 분야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이건 결국 반공기업들이거든요. 공기업들이 비율을 낳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각자 잘하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임정. 네,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런 그 우리나라 디지털 그런 기업들이 뭐 많이 커졌다라고는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에 비교하면은 뭐 아직 굉장히 작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런 그 디지털 기업들이 커가고 막 이런 거 디지털 플랫폼 뭐 그런 공룡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규제를 하고 이렇게 견제를 하고 역차별을 하는 그런 좀 현상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나 비교를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일본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디지털화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아직도 현금 중시 사회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에서도 재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걸 제대로 배부를 못하고 굉장히 그걸 수작업에 의존을 하고 그러면서 원성을 사고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옛날에 도요타라든지 소니 같은 회사가 있었지만 일본을 지금 대표하는 무슨 새로운 디지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 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이 닌텐도 이후에 또 그렇게 크게 나온 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그나마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나오고 디지털 회사들이 나오고 네이버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카카오가 성장을 하고 쿠팡이 나오고 마켓컬리가 나오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역동성이 없고 거기서 잘하는 라인 같은 경우도 네이버가 대주주인 그런 회사인 상황이라서 중국은 뭐 알리바바, 텐센트 최근에 뜨고 있는 핀두오또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이런 그 디지털 헤게모니가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 기업들을 키우고 이런 좋은 스타트업들을 해놓지 않았더라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 얼마나 더 산업의 역동성에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 교수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들에 대해서 10분 동의하고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정치는 그 글로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대한민국만 하는 거지 다른 나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시각이 대한민국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20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N번방, N번방 방지법이나 타다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전 이제 국회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양쪽의 시각을 좀 보게 됐거든요. 이제 N번방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도 칼럼을 썼던 게 뭐냐면 살인 청부업자가 살인자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머드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속된 말로 때려잡을 수가 없으니까 한글과 컴퓨터의 HWP를 아래 한글을 때려잡는 거랑 이게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도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스피드, 그 다음에 그 매스의 트래픽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 2차, 3차 가해자들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핵심은 텔레그램이 아니라 그런 식의 성착취를 하는 신종 범죄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중치를 주면서 딜리버리하는 플랫폼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서비스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 주부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국회 내에 이공계열 출신자들이 좀 많아지면 사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고기도 그렇잖아요. 이제 고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육류 전문가는 여기는 무슨 살이고 여기는 무슨 살이고 여기는 무슨 살이라고 이렇게 발라낼 수가 있는데 그냥 아닌 분들은 그냥 이건 소고기야 돼지고기야 이렇게밖에 차이를 모르지 그 부위까지를 발견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N번방 금지법 같은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 동기보다 국회에서 진행된 동기보다 너무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시사점이 뭐냐면 앞으로 구산업과 신산업의 충돌은 더 심해질 겁니다. 더 가속화되고 더 그 충격파는 클 겁니다. 그럴 때 그 한 가지 가져가야 되는 건 뭐냐면 함께 가는 방법에 대한 슬기로운 솔루션들을 신사업을 치고 나가는 쪽에서도 뭐 100%는 아니더라도 차선책이라도 함께 올리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이해관계자의 충돌로 또 핵심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드리면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되고 신산업을 견인하는 쪽에서 그 본의 아니게 구산업이 되고 있는 것들과 어떤 콜라보와 어떤 완충지대를 그 선정하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배려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 제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디지털 경제 가속화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찬 의원. 예, 뭐 저도 이영호님하고 비슷한 그런 관점인데요. 그보다 또 더 이제 그 주문들을 한다면 IT 기업들이 이제 저도 몸담고 있었지만 사업 영역에서 여러 가지 규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이제 행정부처하고 국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답답한 규제 현실에 대해서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건 뭐 너무나 당위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IT 기업들이 사회적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전략적일 필요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업들, IT 기업들에서는 거대한 어떤 이 사회적인 아젠다들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 문제가 본인들이 서 있는 그 기반의 반대쪽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 반대의 영역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 양극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주는 게 훨씬 이 사회적 규제 분위기를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면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IT 기업들이 뭐 여기 인터넷 기업 협회도 있고 뭐 벤처 기업 협회 뭐 우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도 있고 그다음에 K 스타트업 포럼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업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적 변화, 특히 기술로 인해서 벌어지는 기술 혁신으로 벌어지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들도 같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영 의원님 그 플랫폼에 대한 과학적인 객관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신구 산업의 충돌에 있어서 갈등 해결의 어떤 좋은 지혜로운 솔루션을 꼭 찾아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IT 기업의 사회 공감 능력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말씀인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럴 이제 때도 됐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기술과 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사회 가치 실현을 해온 거거든요. 인터넷 기업들도. 네, 이제 보다 많은 이제 책임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차후에 또 이런 관련해서 또 깊은 이야기, 또 연구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영 의원님께 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예, 또 수학자, 보안 전문가, IT 기업 CEO, 여성 벤처협회 회장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인프라 SOC 디지털화 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프라 중심의 산업 발전보다는 이제는 CP들, 콘텐츠 기업들, 서비스 기업 중심의 산업 동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좀 있는데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물론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미국의 지금 아까 임종욱 대표님 말씀하신 그 가팜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꼭 그 좋은 망환경에서 자란 건 아니거든요. 3G, 일부 4G 상태에서 전 세계를 석권했는데 자, 그럼 그런 기업들이 나오려면 CP들이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으로, 유니콘에서 글로벌 기업을 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또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어떤 뒷받침, 어떤 게 좀 필요한 것이 있을까? 예를 들면 뭐 망중일성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든지 하는 예를 들 수 있는데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제가 글로벌이라고 해도 다 미국 중심이긴 한데 글로벌의 사례를 볼 때마다 울분을 사실 참을 수가 없는 게 2000년도 초에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 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면에서도 그렇고 단순히 아이디어에서도 끝나지 않고 상용화 단계에서 서비스 단계까지 다 갔던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보면 대부분 사라지거나 영세한 상황에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은 정말 천문학적인 시가총액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안타까움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성공했던 경험이 이게 보이는 거죠. 하드웨어. 그게 ICT라 그래도 하드웨어인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보이지가 않고요. 컨텐츠는 사실 더합니다. 제가 데이터 보안 회사를 했는데 제가 뭐 여기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다 예전에 저희 고객이셨거든요.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개인이 쓰는 소프트웨어는 거의 공짜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보고 있는 컨텐츠도 굉장히 나아지곤 있지만 공짜입니다. 공짜인 컨텐츠를 보호하는 솔루션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고 못 키워내고는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느냐, 눈을 뜨고 있지 않느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기울었지만 OTT 서비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웹툰, 이런 디지털 컨텐츠 산업이 굉장히
매출 규모가 평균 뭐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한 150%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부도 국회도 다 이제 경제 규모가 바뀌고 있는 걸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됐고요. 지금 정부도 2022년까지 4,500억에 해당하는 컨텐츠 모금 펀드도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트렌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충격이 오면 정치권에서 제가 왔지만 안타까운 건 현안에 집중하는 팀과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는 팀들이 좀 분리됐으면 좋겠는데, 현안은 미디어도 뜨겁고 주목받고 어떤 사안이 바로바로 나오지만 장기적인 곳에 몰두를 하면 일을 해도 사실은 표시가 안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뉴딜도 그렇고 컨텐츠 산업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강한 추진력을 정부와 국회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록 주목을 받았지만 디지털 경제, 디지털 컨텐츠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20년이 넘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벤처에서 시작을 했지만 조금 사업이 되려고 하면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서 주인이 바뀌고 글로벌로 못 커지고 했던 시행착오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새로운 산업이 아닙니다. 20년이 넘게 한 산업,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했던 산업, 그리고 서로 양육강식으로 해서 파이가 커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작아졌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디지털 컨텐츠 경제를 대한민국이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이미 한류 컨텐츠나 웹툰이나 글로벌을 견인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있고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플랫폼을 전 세계에서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또 다른 K 컨텐츠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된 범위 내에서 국회에서 조정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 컨텐츠 기업들이 장기적 대책으로 세계를 계속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좀 갖게 돼 있습니다. 저희 원래 예정은 11시 15분까지로 잡았었는데요.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조금 지체됐습니다. 조금만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계속 장표에서도 나갔지만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하나는 아까 유병준 교수님 발제 자료 중에 이제 규제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계량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규제가 신설될 경우에 영향평가 제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돌발 질문입니다.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의 의원님 열분을 토로하셨는데 해외 기업들이 저렇게 크는데 국내 기업들은 지금 아직 답보 상태고 물론 예전보단 컸지만 글로벌리 보면 굉장히 작은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해외 공룡들하고 경쟁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지금 불균등하다. 논의는 계속 지속됐고 20대 때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시원하게 해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해법이 여러 가지 각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경쟁에 있어서의 어떤 입법적 지원 같은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규제 문제는 참 징글징글합니다. 저도 옛날 네이버에 대외 담당을 하고 있을 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법법 위반으로 이슈는 간단했습니다. 네이버 뮤직을 들을 때 다른 KT 뮤직도 마찬가지였고 로엔도 마찬가지인데 음악을 들을 때 19금이 나오면 매번 인증을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가부에서 일종의 매번 인증제인데 그걸 못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해외 플랫폼들을 실행적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 그럼 똑같이 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잡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몇 개 기업들이 같이 연합해서 아니 음악을 듣다가 19금이 나왔다고 그 음악을 다시 끊고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1년에 한 번씩 성인 인증을 받는 걸로 그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우리 초기에 동영상 서비스가 나왔을 때 판도라 서비스, 곰 TV 나왔을 때 사실은 이 청법법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컸습니다. 그래서 국내 서비스는 철저하게 차단을 당하고 그러면서 급속하게 글로벌 플랫폼인 유튜브로 이 유저들이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동영상 서비스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유튜브에 다 이걸 몰아준 셈이 됐습니다. 네이버도 동영상 서비스를 엄두를 못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규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고스란히 우리에게 산업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질문 중에 뭐 망중립성 뭐 이야기도 있으시고 규제 환경평가 뭐 여기 다양하게 우리 사회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서비스를 하면서 눈뜨고 이 해외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들이만 할 수 있는 이런 규제 환경은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글로벌 경쟁을 하려면 어쨌든 우리의 컨텐츠 생산 또는 판매 여건 자체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면 되는 것이지 그걸 거꾸로 우리 국내의 여건에 너희가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실효성도 없으면서 사실상 이 비대칭적인 규제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글로벌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거의 동등하게 똑같이 우리 국내 규제의 수준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칭 규제라는 게 그뿐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이 망 사용료 문제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사업자들이 오히려 경쟁 구도에서 특혜를 받는 이런 시스템, 역차별 구조 이 부분 역시 바꿔나가야 됩니다. 제가 와서 방통위 그다음에 우리 과기정통부 보고를 받아보니까 문제의식은 분명히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도 그렇게 잡고 있는데 문제는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실효성이 없다면 결국은 우리의 규제 문제를 거꾸로 손을 봐야 되는 상황으로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정책들을 또 규제 환경을 끌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위영 의원님. 국회에 처음 입사를 하니까 법안을 첫 주에 그 굉장히 많은 양의 법안이 공동 발의 그 아젠다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법안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법안이 쏟아져서는 변호사 시험을 보는 사람들한테 너무 지옥이 양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발의 건수로 하지 그 발의된 법안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당의 비대위의 혁신경제위원회에 있는데요. 그 규제나 법규가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혁신경제위원회에서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실 건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비대위 내부적으로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 당 쪽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실제 법안이 그 통과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한 10배에서 20배가 높고요. 발의 건수로 보면은 사실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법률이 보통 통과되는데 한 4년 걸리거든요. 그동안 우리 분야에 있는 법률은 사실 통과되는 시점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의 법률의 발의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뭐 아주 베이직한 과학 기술이 아닌 정말 ICT 분야에서의 법을 많이 발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시간 문제 때문에 되게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는 어떤 법안을 고민하고 있냐면 법률 AS를 할 수 있는 법안을 해서 보통 법을 발의만 하시고 그 다음에 후속 팔로우를 안 하는데 발의 과정에서 통과되는 지점까지 이미 수명을 다한 법안들에 대한 폐기라든가 어렵게 법이 통과는 됐지만 불행히도 시점이 안 맞아서 강행이 되면은 안 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뒤에서 뭐 누군가가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어느 실이 됐든 이 법률 사이클 전체가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거르는 작업을 해야 될 만큼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지금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10분 공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인 역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데 그 10분 동감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회의적인 부분이 뭐냐면 우리에게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역차별의 대상을 받고 있다는 기업들의 사실 매출 규모를 보면 내수가 압도적입니다. 최근에 제가 카카오를 만났을 때 그 수출 비중이 몇 %인지 물어봤거든요. 매출에. 근데 제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GDP는 일정량이 정해져 있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해외 진출이 아닌 상태로 파이가 커지면 결국 내수에 있는 파이가 깨져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들기 시작한 고민은 뭐냐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한 역차별은 막아야 하지만 그 기업이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 내수의 시장을 파괴하면서 가는 것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 상대를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국경 밖에 있는 상대들만 고려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돼서 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글로벌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했는데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쩌면 똑같은 걸 답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가면서 역차별을 해소해 가면서 원팀이 돼서 글로벌로 가는 부분들 이런 거 놓치지 않고 같이 챙기면 저도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그 하향식 평준화라는 게 우리 옛날에 안 좋게 인용하곤 했는데 사실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규제를 높은 데 맞춰서 외국 기업에게 준수를 강요하거나 실효성 없는 대안을 내는 것보다는 국내 기업도 글로벌하게 낮춰서 같이 가는 게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법안에 대해서 아까도 일맥상통하게 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지속 가능하게 추적을 해서 생생한 법안으로 살려야 된다는 새로운 또 노력도 해주시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다 원하긴 하는데 그게 또 때가 있겠죠. 근데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하려면 체력을 좀 다져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함께 가는 경제로 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하신 네 분께 짤막하게 주제에 관련된 것도 좋고 아니면 평소에 하시고 싶었던 말씀도 좋습니다. 짤막하게 마무리 발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저기 국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 아주 시원하게 사실 그동안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물론 전에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아마 기대가 아주 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컨텐츠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최근에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팡이라고 그러다 요즘 가파로 바뀌었죠. 이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게 될 부분이 인터넷 기업으로 몰긴 했습니다만 컨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더 우리가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하고 컨텐츠 기업을 같이 볼 게 아니라 넷플릭스는 사실은 팡으로 분류되는 걸 싫어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네 콘텐츠 기업의 경쟁자는 디즈니나 이런 기업이라고 했거든요. 전혀 생각이 틀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류되기도 원하지 않았고 전략도 틀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콘텐츠 기업을 말씀드린 인터넷 기업과 같은 선상이 아니라 다른 기업의 다른 전략으로 그리고 다른 지원이나 또는 다른 생각으로 좀 얹어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화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국내 기업들이 소위 말하면 커지고 있는 뭐 기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내수에서 내부 시장을 파괴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검토를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내수를 해치고 있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자면 가장 그 판단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셜 웰페어를 줄이느냐 늘리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과연 현재 기업들의 성장이 소셜 웰페어를 줄이는 수준에 와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마켓시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싼 값에 싼 공급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컨슈머 웰페어의 접근이거든요. 그리고 절대 한국이 그런 정도로 과점이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한국 기업에 대해서 계산할 때 마켓시어에서 해외 기업 빼고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네이버가 지금 포털에서 점유율이 지금 95%라고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해외 기업의 포털 점유율이 이 소위 말하는 바운더리 획정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점유율이 절대 높지 않아요.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바운더리가 깨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 가지고 마켓시어 계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셜 웰페어 과연 줄어들고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소위 말하는 분석 없이 얘기가 지금 그냥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진짜로 검토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점 얘기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는 작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그 시장의 새로운 도전자가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주고 있는지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왔던 시점과 지금 상황이라면 그런 네이버와 카카오를 새롭게 시작한다면 과연 있을 거냐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배달앱이나 이런 것도 저는 그런 얘기 제가 신문에 쓴 적이 있거든요. 마이너한 조그만 기업들 지금 많이 있어요. 다른 기업들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이 경쟁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하지 배달앱 만드는 거 소위 말하면 공기관이 하지 말고 그거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 좀 생각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뭐 과점 얘기하기 전에 작은 기업들 나서서 좀 경쟁하게 로컬에서라도 경쟁하게 해줬는지 저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근본적으로는 돼야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소셜 웰페어라는 관점에서 저는 판단이 좀 그런 큰 기점에서 소위 말하는 생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그 디지털 플랫폼이 꼭 기존의 그 구산업을 파괴하고 위협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서 라이브 커머스 그립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요즘에 오프라인 상점에 고객들이 오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돼서 매출이 감소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차피 가게에서 파는 물건 자체를 온라인으로 이걸 스마트폰을 켜서 물건을 그 자리에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홈쇼핑 같은 데 들어가지 않아도 입점하지 않아도 팔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채널이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패브릭타임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스타트업은 동대문 원단 상인들이 글로벌한 독립 디자이너들한테 원단을 팔 수 있는 그런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그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하는 그런 스타트업들,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글로벌하게
잘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생기고 있어서 네이버, 카카오가 꼭 다 내수는 아니고 최근에 보면 고무적인 변화가 웹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지금 일본에서 뭐 피코마라고 카카오가 하는 게 있고 또 네이버가 미국에서 그 웹툰 서비스를 확장을 해서 굉장히 인기를 지금 얻고 있고 그렇게 해서 웹툰이 성공을 하니까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화를 해서 그 넷플릭스라든지 또 이런 플랫폼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게 그 내수고 뭐 또 구산업에 이런 위협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바꾸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외모가 되게 동안이어서 과거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93년도에 저는 암호학이라는 걸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데이터 보안 회사를 창업했고 창업했을 때 2003년 정도 되면 디지털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느 분들보다도 가장 먼저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국회에 들어오게 된 것도 저는 제가 벤처, 그다음에 ICT 부분의 대표 선수로 일단 내부에 와서 우리 팀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역할을 하러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고 4년 동안 의정 활동할 거고요. 근데 그 벤처이자 중소기업으로서 대한민국에서 20년을 살면서 실제 이 생태계에 있어서 큰 기업들이 느끼지 못하는 많은 불평등, 불균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뭐 나는 뭐 우리는 이러니까 이런 걸 뭐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함께 갈 수 있으면 정말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높이 갈 수 있다라는 경험들은 그건 저희 중소기업 벤처인들만 갖고 있는 경험들입니다. 그 20년 소프트웨어 기업 생존율이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발간된 조사에 보면 0.3%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면 같이 갖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쪽 부분에 그 어떤 국회의원 분들보다도 애정을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함께 멀리 가는 방법,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시장은 글로벌 시장, 그리고 작은 규제로 발목이 잡혀서 주저앉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균형, 애정 갖고 의정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이 한국 IT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또 말씀 주셨는데 나중 기회에 이건 또 얘기를 하시기로 하고 저는 우리 이제 전 세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다 알고 계시고 한데 우리 IT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서 늘 아직도 변방 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사실은 우리가 미래의 주인도 아니고 이제 곧 있는 요 시대의 주인인데 항상 우리는 저쪽 전통 산업군들이 가면 우리는 그 다음 내지는 우리가 굳이 이런 문제들을 뭐 앞장서서 꺼낼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때나 기업 지금이나 예산은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이 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목소리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단계로까지는 절대 크지 못한다.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말 우리 택시 운전 기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역의 이 국회의원들한테 쫓아다니고 압박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IT 기업들은 사실 그보다도 훨씬 못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회사들을 다 줄줄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으로 이런 제도들을 바꿔나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깨나가는데 주는 일종의 에너지라는 게 너무 적다는 느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공동의 문제를 어떻게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자주, 더 많이,
또 그리고 중심의 문제로 올려서 생각을 해줘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의 IT는 이제 더 이상 I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컸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크기 위해서 주인의식, 주체의식을 가지고 한국 경제 전체를 봐주는 그런 이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너무나 다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요. 오늘 기사 쓰시는 기자님들 쓸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인터넷 기업들을 바라볼 때, 이 평가할 때 사회적 후생면을 좀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이 교수님 말씀, 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더 중요한 규제 평가 틀이 돼야 된다.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긍정적 역할, 임 대표님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태계가 중소 대기업 함께 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영 의원님 말씀. 그다음에 이번에 어쨌든 G7에 초대도 되고 한국이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터넷 기업들도 이제 사회를 이끄는 중심 기업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만큼 더 철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영 의원님 말씀 다 공감됩니다. 오늘 참으로 이 위기의 시대에 그래도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소중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을 많이 지체한 관계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